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편모스라에서 자란 외동딸이에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엄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 곁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사실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년 남짓. 하지만 그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특히 제 가족, 그러니까 엄마까지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조금 늦춰도 괜찮아? 아무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가 장모님 댁 근처에 살면 되지.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나도 앞으로 장모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때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반반 결혼이었죠. 신혼집은 엄마가 마련해 주셨어요. 저를 시집 보내려고 모아두신 돈과 전세 대출을 합쳐서요. 그리고 나머지 결혼 비용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예물과 예단, 혼수, 결혼식 비용까지 꼼꼼하게 반반으로요. 시댁분들 역시 처음엔 정말 좋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며느리한테 욕심 같은 거 없어. 그냥 우리 아들만 잘 부탁해. 시아버지도 덧붙이셨죠. 이제 우리 집안 딸이나 마찬가지야. 딸로 생각하고 대할 거니까 편하게 지내. 남편 역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좋으시지? 너한테 딸처럼 대하겠대. 우리 잘 될 거야.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고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 첫 명절을 앞두고도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시댁 음식 맛을 미리 물어보고 레시피를 찾아가며 연습까지 했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든 믿음은 너무나도 철없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딸처럼 대하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반반 결혼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불평등을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여자들에게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걸까요? 사랑하면 다 잘 될 거라는, 가족이 되면 이해해 줄 거라는 그 환상 말이에요. 이 결혼이 저에게 평등과 사랑이 아닌 불균형과 희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첫 명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 이미 약속을 해둔 상태였죠. 올해는 먼저 시댁에 가고 내년은 친정에 먼저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공평하게 보내기로요. 그런데 명절이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추석에 시댁 먼저 갔다가 저녁에 우리 엄마한테 가도 되지? 그때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네가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대. 친척들도 많이 오시고. 그럼 우리 약속은? 번갈아 가기로 했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시댁이 우선이잖아. 너도 알지? 첫 명절인데 친정을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는데. 장모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나중에 따로 찾아뵙자. 오빠 이건 아니잖아. 결혼 전에 분명히. 그때 남편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어요. 야, 너 진짜 피곤한 스타일로 살 거야? 결혼했으면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매번 이렇게 따지고 들 거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걸 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요. 결국 결혼 후에 첫 추석은 시댁에서만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방을 장악한 상태에서 저는 보조 역할을 했죠. 팔을 썰고 설거지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얘야, 거기 간장 좀 가져다 줘. 식탁에 그릇 좀 깔아놔. 아이고, 손이 느리네.
내가 할게. 너는 저기 가서 과일 좀 까.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저는 웃으며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친척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시댁에만 있었어요. 저녁 7시쯤 되어서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도 대충 마무리됐는데 우리 엄마한테 갈까? 너무 늦기 전에. 그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 나 너무 피곤해. 오늘은 그냥 쉬자. 내일 가면 안 돼? 내일은 출근 준비해야 하잖아. 오늘 잠깐이라도. 에이, 진짜.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다음에 가겠다고 해. 나 진짜 못 움직이겠어. 결국 저는 남편을 시댁에 놔두고 혼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두 정리가 끝난 작은 상 하나에 나물 몇 가지와 전이 놓여 있었죠. 엄마, 나왔어.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딸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근데 사위는? 피곤하대. 어머님 집에서 쉬고 있어.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반찬을 계속 권하셨죠. 저는 그날 밤 엄마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했고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만 떠맡고 있었어요. 반반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결혼은 어느새 일방적인 희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냉정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며느리인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 좀 들러. 너랑 좀 볼 일이 있어. 저는 그날 야근 예정이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와야지.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계셨어요. 상위에는 여러 가지 반찬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어? 여기 앉아봐. 내가 오늘 너한테 우리 집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네? 아니, 네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니까 간이 좀 세더라. 우리 아들은 간을 싱겁게 먹는데 김치도 배우고 반찬 만드는 법도 좀 배워가야지. 남편 입맛은 아내가 맞춰줘야 하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쁜 회사 일을 제치고 찾아왔건만 고작 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다니요. 일은 내일 해도 되고 가족이 우선이지. 자, 앞치마 입고 내가 하는 거 따라해봐. 그날 밤 10시까지 시댁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고 시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어요. 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번 주말에 창문 닦는 거 좀 도와줘. 혼자 하기 힘들어서. 우리 아들 와이셔츠 다림질은 어떻게 하고 있니? 내가 보기엔 좀 구겨진 것 같던데. 제 일정 같은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댁에 와야 하고 도와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누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시댁 제사인데요. 저 혼자 준비하기 힘들어서요. 낮에 잠깐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누이의 시댁 제사요? 애초에 그건 제가 도와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좀 제가 그쪽 집안일까지 도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새언니는 외동이셔서 그런지 가족 간의 정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저희는 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데 새언니만 유독 성 긋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새언니가 일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10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네가 우리 딸 좀 도와줘.
애 혼자 힘들잖아.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선 긋고 살면 어떡해. 이럴 때는 네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야. 결국 저는 토요일에 신우이의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신우이의 올케라는 이름으로 부엌에서 일만 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처음엔 같이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려 하자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역시 새언니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서 며느리이기 이전에 그냥 일손이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이런 말뿐이었어요. 그냥 한 번 도와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점점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제게 강요한 건 사랑도 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조건적인 복종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며느리라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제 이름도, 제 감정도, 제 삶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평생 봉사하겠다는 계약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저희는 진명의 문제로 처음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오빠, 이제 우리 집 명의를 오빠랑 나랑 공동으로 바꾸는 건 어때? 엄마가 마련해주신 집이긴 한데 우리 둘이 사는 집이니까.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현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셨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1억 2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도 친정엄마가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자기가 이 정도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생각할수록 아닌 것 같아서 명의를 가져오면서 대출도 저희가 갚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공동명의? 왜? 아니, 그게 우리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명의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남편은 비웃듯 말했어요. 야, 잠깐, 이 집 지금 장모님 명의잖아. 그럼 장모님 집이지. 네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야. 그걸 갑자기 공동명의로 하자고? 그게 말이 돼? 뭐라고? 그럼 오빠는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야? 법적으로는 장모님 집이지. 나는 그냥 얹혀 사는 것뿐이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럼 결혼할 때 한 얘기는 뭐야? 집 대출 우리가 갚고 같이 책임지기로 했잖아. 남편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래, 나도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나는 결혼식 비용이랑 예물에 돈을 더 많이 썼잖아.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더 많은 결혼 비용 부담하는 게 평균이야. 그게 현실이고. 그럼 우리 엄마가 마련해준 집은 상관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장모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준 거잖아. 내가 뭘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 너랑 장모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지. 왜 나한테까지 덤탱이를 씌우려고 해? 덤탱이,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노력과 엄마의 희생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집안일도 시댁일도 당연히 제 몫이 되었죠. 반찬이 떨어지면 눈치를 줬고 설거지가 밀려있으면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집에 있으면 뭐해? 밥은 똑바로 차려놔야지. 너 요즘 집안일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냐? 우리 엄마가 봤으면 뭐라고 했을 거야.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역시 직장인이었고요. 하지만 집안일은 오직 제 몫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오빠도 좀 도와줘.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피곤해. 나는 회사에서 더 많이 버니까 집안일은 네가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냐? 우리 연봉 차이 100만 원도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잖아.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있고.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로 종처럼 살고
친정에는 자주 가지도 못해서 엄마를 외롭게 만드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어느새 낯선 사람으로 변했고 저는 점점 제 감정을 숨기며 살아야 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싸우는 것보다는 참는 게 낫지. 그런 생각들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고 제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결혼 생활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요.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이 제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이미 식었고 남은 건 의무와 희생뿐이었습니다. 공정함은 처음부터 없었고 평등이라는 약속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저희 친정 엄마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환갑이야. 같이 저녁 먹으러 갈 수 있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환갑? 요즘 세상에 누가 환갑을 그렇게 크게 챙겨. 그냥 용돈 보내드리면 되지. 아니야. 엄마가 평생 나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번엔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어. 에휴, 알았어. 근데 크게 하지는 마. 난 피곤해. 결국 저는 조촐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고깃집을 예약하고 작은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환갑 당일에 우리 셋은 고깃집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이, 뭘 이렇게까지 하니? 엄마는 그냥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소원인데. 엄마, 오늘은 엄마 생신날이니까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구워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고기를 구웠습니다. 엄마의 접시에 제일 잘 익은 고기를 올려드렸죠. 엄마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고기까지 구워주네. 고맙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 고기 냄새 진짜 심하네. 옷에 다 배겠어. 순간 식탁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사실이잖아. 고깃집 냄새 원래 좀 그렇잖아. 나 이거 먹고 나면 머리 감아야 되겠네.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위 말이 많네. 고깃집이 그렇지 뭐 다음엔 다른 데서 먹자. 엄마, 아니에요.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왜? 사실을 말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한우는 너무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어차피 내 돈 아니라지만. 장모님은 삼겹살 정도면 만족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환갑날에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최소한의 예의도 배려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다.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차분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시누이의 부당한 요구들, 남편과의 대화 녹음 파일들. 하나씩 정리해서 폴더에 저장했어요. 상황별로 노트에 기록도 했습니다. 남편 몰래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저는 소송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이 우리 엄마 환갑인데 네가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선물이나 현수막도 준비하면 좋겠고 식당 예약도 해줘. 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환갑 준비 안 하면 누가 해? 친정엄마 환갑 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줬잖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며느리 노릇 안 할 거야? 저는 조용히 남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가족은 저를 평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언제든 사용 가능한 며느리, 편리한 가사 도우미, 시댁 행사용 인력이었을 뿐입니다. 엄마의 환갑날 남편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고 이 결혼은 반드시 끝내야만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아침에 회의 있어서 바빠. 이거 좀 봐. 저는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 소장이야.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뭐? 이혼? 야, 너 제정신이야?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너한테 폭력을 쓴 것도 아닌데 이혼은 무슨? 오빠는 나한테 그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혼 사유가 뭔데? 법원에서 받아줄 것 같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배우자로서의 의무불이행, 시댁의 부당한 대우 묵인. 충분한 사유야. 변호사한테 이미 다 확인했어.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너 진짜 작정하고 한 거구나.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끝났다는 거지. 남편은 소장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결혼 생활이 힘들면 대화로 풀어야지 이게 뭐야? 대화? 우리 지금까지 대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내 말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하게. 됐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급하게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인 건 제가 지난 2년간 겪은 일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없었고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처음부터 엄마 명의였고 결혼 후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도 거의 없었어요. 공동 생활비를 제외하곤 제 월급으론 은행 대출을 갚으며 살았고 남편이 버는 돈은 시댁의 용돈으로 쓰면서 살았거든요.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위자료는 제가 모아둔 증거들 덕분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남편의 녹음 파일, 상황별 기록들 모두가 정서적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증명하는 자료였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약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죠. 드디어 끝났구나. 이혼 판결이 나고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현관문 앞에서 말했어요. 너 후회할 거야. 이혼한 여자가 재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오빠는 이제 남이니까 신경 쓰지 마.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래, 정말 끝이야.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그만 가줘. 남편이 나간 후에 저는 즉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해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잘 결심했어.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있는 제 방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한 것 같았어요. 제 결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훨씬 더 컸어요. 억압과 희생 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당당해. 저는 드디어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혼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참았던 건 아닐까? 좀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노력했어요.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친한 후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 어땠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착하게 살되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마. 사랑은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결혼은 희생이 아니라 동등함이어야 해.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는 없어.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짜 이해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를 거예요. 요즘 저는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았어요. 무엇보다 퇴근 후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죠. 엄마는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딸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엔 웃어도 눈이 안 웃었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해 보여.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끔 SNS에서 결혼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글들을 봅니다. 시댁 문제, 남편의 무관심, 불공평한 가사 분담. 그럴 때마다 저는 댓글을 남겨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어요. 누군가는 이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해서 희생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참고 견디며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불행한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고도 상처받았다면 잘못은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자신을 지우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결혼이 당신을 더 작게 만든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나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결혼 생활보다 이혼 후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죄책감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제 돈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쓰고 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결혼 생활 중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이혼한 여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제 삶을 맞추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결혼을 지키느라 당신의 삶까지 잃지 마세요. 관계는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후회도 하지 않아요. 그 3년은 제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배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관계가 건강한지, 어떤 사랑이 진짜인지를 압니다. 만약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이번엔 절대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만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여자여서 죄는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진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